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정국의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과 연동시키자는 야당의 요구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셈법이 복잡합니다. 고시원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고시원 못지않게 비좁고 화재에 취약한 원룸이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60만 원씩의 농가수당을 지급합니다. 논란과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관문인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나로호에 이어서 누리호 시험 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말 전국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과 연동해서 나누자는 건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그리고 이 제도를 호남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총 의석 28석 가운데 23석을 싹쓸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석, 새누리당은 2석을, 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을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의석 82%를 휩쓴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46%에 그쳤고 민주당은 의석 비율은 10%에 그쳤지만 실제 정당이 얻은 표는 30%에 가까웠습니다. 의석을 전혀 못 얻은 정의당 득표율은 6.8%로 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득표율 5.4%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만일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될 경우 이런 괴리가 줄고 다당제를 촉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호남 권역에서 받은 지지율로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로 가면 아마 TK 지역도 호남 지역도 일당 독점 체제는 끝나게 될 겁니다. 비단 호남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군소정당은 의석 확보가 유리해집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사표 없는 죽은 대표를 살려내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거대 기득권 양당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경쟁하는 선진국 정치로.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틀에서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현재 합의 가능성이 높은 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선관위 안대로라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분리하고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건데 광주와 전남, 전북이 제주와 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지 그리고 지역구 당선 의원 수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각 당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다양한 안들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이 몰고 올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오승영 시사평론가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직도 낯설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이 의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득표율에 맞추어 의석을 할당하는 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고요. 네. 과거에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바꾼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계속 주장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야권을 중심으로만 제기됐던 것은 아니고요. 네. 이미 국회에 여당 의원 3명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초로 해서 법안을 3개나 발의한 상태고요. 네, 그랬었죠. 지난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라는 데에 대해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제도입니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 사표를 줄이고 또 거대 정당의 독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야당의 일방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과거에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컨대 49%를 얻더라도 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표가 워낙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9%가 사표가 되는 것임에 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득표율만큼 그대로 그 비율대로 의석을 똑같이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자연스럽게 사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극적이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소 좀 궁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과거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방선거에서 사실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자신감, 그러니까 66석 중에 기초자치단체 중에 62개 기초자치단체를 민주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 현재의 정당 지지율로 선거를 했을 경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서 압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100석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50석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정당 투표와 선거구 후보자 투표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네. 50%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50%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할당하는 다소 절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간자적인 입장을 네네, 도입을 한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지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도입될지에 따라서 다음 총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호남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에서 제안했던 안을 기준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호남은 전체적으로 플러스 1, 현재 의석보다 한 석 정도 더 늘어나는 의석을 할당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됐는데요. 네. 네. 지금 현재에서는 기존 선관위 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야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절충형으로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더라도 호남의 의석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정개특위에서 합의 과정에 따라서 조금 지켜볼 문제입니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사표를 호남 내에서도 소수 정당들, 진보 정당들이 좀 더 의회에 진출하는 데는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소극적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지나는 가운데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2도로 평년 기온보다 11도가량이나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1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9도가량 높겠습니다. 비가 지난 모레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쌀쌀해지겠습니다. 한편 중국 부근에서 또다시 강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 낮부터 우리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지나는 가운데 아침 기온 1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남군이 내년부터 농가에 60만 원씩을 지역 상품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농가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논란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명형관 해남군수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농업 분야 최대 공약은 농민수당이었습니다. 선언은 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 의회 등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달 1일에야 최종안이 마련돼 입법 예고됐습니다. 애초 연 240만 원 지급안을 추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연 60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해남군 농가 14,079가구에 연간 90억 원이 지급됩니다. 1년에 반기별로 30만 원씩 연 60만 원을 해남군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해 지급을 확정한 곳은 해남군이 처음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사회 주력 산업으로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한 겁니다. 농민들의 생산 가치를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조례라는 것을 법제화시켜놨다.
해남군 농민수당은 해남군 의회에서 오는 21일 의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민과 청년, 소상공인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아직 남아있고 애초 제시된 금액과의 차액 문제는 여전히 쟁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명절 위문금과 교통비 등 각종 추가 지원금을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공포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압류되지 않지만 시군조례로 지급하는 명절 위문금이나 교통비, 교복비 등은 일반 급여로 분류돼서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하다 적발되면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불법 전매나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등으로 얻은 수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 전매 당사자와 알선 브로커도 같은 벌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준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최근 잇따른 고시원 화재를 보면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모든 고시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그런데 원룸도 고시원처럼 비좁은 곳이 많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의 법적 설치 기준은 고시원과 딴판이어서 소방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난 20대 여성이 불을 지른 고시텔 화재. 불은 이 여성이 사는 1층에 있는 원룸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탓에 초기 진화에 실패해 하마터면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습니다. 원룸 건물은 고시원과 달리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불이 났을 경우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은 1층에서 3층까지는 원룸으로 사용되고 4층에서 5층까지는 고시원으로 쓰이는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시원이 있는 4, 5층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불이 난 1층 원룸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고시텔에 있는 원룸의 크기는 4에서 5평짜리로 바로 위층의 고시원과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방 크기는 비슷한데 무엇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있고 없고를 가른 겁니다. 다른 원룸들은 어떤지 대학가 원룸촌을 가봤습니다. 소방차가 들어서기 힘들 만큼 도로가 좁은 곳에 자리한 원룸과 고시원들. 비좁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원룸은 스프링클러도 없어 불이 났을 때 주민들이 위험에 맞닥뜨릴 위험성이 큽니다. 화재가 너무 피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주변에도 밀집됐다 보니까 공간도 좁아가지고 이제. 게다가 원룸은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다중 이용업소인 고시원의 경우 소방서에서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지만 다가구 주택인 원룸은 비상탈출에 필요한 통로가 확보됐는지 등을 점검하는 행위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룸 같은 데는 우리 특정 소방 대상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개인 주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 우리가 볼 때 허가 때부터 소방시설 관여를 않죠. 전문가들은 원룸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게 하는 등 안전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니까 좀 더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것도 그게 이제 낮추는 거죠.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국적 4살 어린이 등 2명이 숨진 경남 김해에서 일어난 원룸 화재도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 비슷한데도 안전 기준이 서로 달라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소규모 주거 공간의 안전 문제와 관련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매일 평균 116명이 10억 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넘게 증가한 1,800억여 원으로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전을 가로채는 유형과
검찰과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는 유형, 카카오톡 등의 결제 메시지를 발송하는 유형 등 다양한 수법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접속하다 적발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전직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A씨가 도박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도 수업 시간에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 절반가량을 접속하기도 해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불이 난 승용차에서 부상당한 운전자를 구출해낸 시민들의 이야기와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하다 숨진 고3 학생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어떤 반응의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학원 버스와 충돌한 후 불이 난 승용차 한 대. 그 안에는 사고 충격으로 다리를 못 움직여 탈출하지 못하는 운전자가 있었는데요. 이를 본 시민들은 차로 달려와 차문을 뜯어내기도 하고 소화기를 가져와 불을 끄기도 하고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 아빠가 같이 구출 도와드린 거, 광주 시민들 대단해. 감동. 급박한 상황, 용기와 협동의 시민 정신이 빛을 발했던 모습에 누리꾼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짜 사고 너무 크게 났어. 차 탄 것 봐. 생명엔 지장 없대. 다행이다. 또 자신의 일처럼 운전자를 걱정하는 따뜻한 댓글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다는 뉴스에 충격을 받은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최근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57번 시내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3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일이 있었죠. 아니, 우리 에마 57번이? 잠깐,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인데 너무 무섭잖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소 시내버스를 애용하는 시민들에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조금만 늦었어도 저 버스에 있었을 듯. 조심하자.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 누리꾼들은 항상 조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이 여수시 학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도 있었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얼마 뒤 숨졌는데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있던 친구가 빌린 차를 타고 여수에 사는 친구를 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짜 뭐하러 운전대 잡아서. 속상하다, 속상해. 우린 저러지 말자. 누리꾼들은 운전자의 잘못을 꼬집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추모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호에 이어서 최근 누리호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고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앞으로 누리호 발사와 달 탐사 계획까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핵심 기지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호식 기자입니다. 2009년 6월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준공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자체 발사장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2013년 나로 발사에 이어 지난 28일 순수 우리 기술로 자체 제작한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독자 개발한 엔진으로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2월과 10월에 두 차례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2024년까지 해마다 자체 제작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발사체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용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의 발사대 옆에 제2발사대 건설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달 탐사 계획도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바탕으로 나로 우주센터에서 추진됩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한국에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소, 유일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요즘 미국에서도 유인 우주관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와 함께 고흥군과 항우연은
오는 2025년까지 360억 원을 들여 과학로켓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로켓이란 위성 탑재 공간이 없는 연구 관측용 소형 로켓으로 나로우주센터에서 1년에도 몇 개씩 발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로켓센터를 건립해가지고 이 소형이지만은 수시로 발사를 해서 그런 발사를 계기로 해서 뭐 우리 군 입장에서도 이 나로우주센터나 고만의 항공센터 이런 것들을 관광 차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우주 관문인 고흥이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5일 2030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습니다. 각종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30 광주 스마트시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 구축 방향 등을 설계하며 내년 7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용역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마륵동 탄약고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3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탄약고 부지 인근 주민들이 65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당초 이전 계획이 군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되며 중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의회는 광주시와 국방부 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탄약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겨울철을 맞아서 결빙에 취약한 경사로 2개 구간에 대해 원격으로 즉각 제설제를 살포할 수 있는 자동 제설 장치를 설치합니다. 자동 제설 장치가 새로 설치되는 구간은 겨울철 상습 결빙 사고 지점인 광주에서 화순간 너리째와 이 순환도로 송암공단 진입로입니다. 광주시는 올겨울 눈과 결빙에 대비해서 총 7개 구간에서 자동 제설 장치를 운영하며 제설 차량 8대와 살포기 49대 등 제설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대북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북 사업은 과열 경쟁과 단체장 치적 쌓기 등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전국 243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 설립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입 희망 의사를 밝힌 시군은 경기도와 경기도 내 11개 시군뿐입니다. 광주는 북한 초청 지방공연과 문화체육 교류를 제안했고 대전은 공과대학 교류를, 충북은 바이오제약 연구, 경남은 농업 분야, 그리고 부산은 항만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2003년부터 빵공장 건립 등 북한 독기운동을 펼쳐왔던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와는 달리 단 한 차례도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양선언 합의 등 10년 넘게 중단됐던 남북협력의 길이 열리면서 갑자기 북한 카드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북이 웃습니다. 웃어. 각 지자체마다 농업교류 하겠다, 스포츠 하겠다, 뭐 문화 공연 하겠다, 뭐 청년대 하겠다, 다 똑같아가지고 자본이 진행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현실이죠. 전남도지사와 시장군수 민간으로 구성된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와 광주 남북교류협회는 당초 11월 말 예상됐던 북한 방문 일정이 12월 하순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에, 전남은 농업기술,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나한테 농업구조 개선을 첫 번째 우선 사업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기술의 혁신으로 식량난 문제 해결이에요. 전라남도의 북한 교류 협력 사업의 강점이 무엇인지 꼼꼼한 분석과 함께 북한 알기 교육 등 행정과 교육, 민간 분야의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툴 어업이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거랭이라고 하는 손툴 도구를 이용해 제첩을 채취하는 광양과 경남 하동의 섬진강 제첩잡이가
국가 중요 어업유산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통적인 제첩잡이 방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관광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문화마케팅연구소가 전국 229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트래블아이 어워즈에서 지역 호감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여수시는 지역 호감도 부문에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했고 여름휴가 만족도 평가에서는 순천시와 완도군이 전국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7기 공약인 세계 섬 박람회 유치와 관련해 외부 용역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1억 원의 용역비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외부 기관을 통해 섬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한 뒤 정부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